아들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자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10억 보험금을 노리고 제 아들을 살해한 며느리의 친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날 밤의 영상으로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니, 잡고 있다기보다는 매달려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관 속에 누워있는 준서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내 손은 그 차가움을 녹이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준서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나온 건 소리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고통이 있는 줄 몰랐다. 아내를 먼저 보낼 때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아픔은 차원이 달랐다. 겨우 30이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손주 녀석들은 아직 5살, 3살이었다. 이제 막 아빠 노릇을 배워가던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아버님, 식사라도 좀 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슬픔보다는 불안함 같은 게 그 얼굴에 어른거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찮다. 넌 애들 좀 챙겨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담배가 필요했다. 3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 뒤편 흡연실로 향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려 있었다. 흡연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등을 보이고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담배 연기가 그 옆으로 흘러나갔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조문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나요? 내 목소리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정갈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아니에요. 저도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그 여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내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다.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그게 바닥으로 굴러갔다. 제가 불 붙여드릴게요. 여자가 자신의 라이터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여자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 무거운 침묵이 견딜 수 없어서. 준서 오빠 대학 동기 동생이에요. 오빠가 준서 오빠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조문 왔어요. 준서 친구 동생이라. 그러니까 조문객인 거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걸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위로의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려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내렸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거든요. 5년 전에. 그 한마디에 뭔가가 무너졌다. 같은 슬픔을 아는 사람. 이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에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렇게 허망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담배 연기만이 우리 사이를 떠돌았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것이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다. 나는 다시 빈 복도를 걷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준서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낮에 본 그 여자였다.
캔커피를 뽑으려는데 돈이 모자란 모양이었다.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제가 사드릴게요. 내가 다가가 동전을 넣었다. 따뜻한 커피 2개가 나왔다. 하나를 그 여자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계셨네요.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도 그랬다. 집에 가면 준서가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우리는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캔커피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데웠다. 하지만 그게 가슴까지는 닿지 못했다. 준서가 자랑스러웠어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효자라고, 결혼하고도 자주 연락했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다정했다. 그 따뜻함이 얼어붙은 내 가슴을 조금씩 녹였다. 근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심장이 갑자기 멈췄대요.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남편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옆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나와 같은 외로움. 혼자 사세요? 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저만 남았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이제 혼자였다. 아내도 없고 이제 아들마저 없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긴 했지만 그게 혈육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 힘드시겠어요. 아버님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 불빛이 꺼지고 비상등만 켜졌다. 12시가 넘은 모양이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자가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그런데 문득 그 여자를 보내기 싫어졌다.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일도 오실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도 될까요? 그럼요. 와주시면 감사하죠. 여자가 미소 지었다.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덫이었다는 것을. 둘째 날 아침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봤다.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에 간단한 화장. 어제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어젯밤 주무셨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버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문객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서로를 찾았다. 이상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다. 아버님, 점심 식사하셔야죠.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제가 같이 드릴게요. 그 여자가 옆에 앉았다. 수진이 잠깐 그녀를 쳐다봤지만 곧 손주들에게 돌아갔다. 억지로라도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고맙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계속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은혜예요. 편하게 은혜라고 부르세요. 은혜. 그 이름이 입에서 맴돌았다. 낯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준서 회사 사람들, 대학 동기들, 친척들. 나는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줬다.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은혜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장례식장 옥상은 작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벤치 하나, 화분 몇 개, 그리고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기 공기가 좀 나아요. 은혜가 벤치에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5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지만 내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은혜 씨는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5년이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에 오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로하려던 건데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았다. 처음엔 어땠어요? 혼자 남았을 때. 지옥이었죠. 매일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았다. 지금은 슬픔이 밀려오지만 언젠가는 이것마저 무뎌질 것이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혜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 눈빛이 따뜻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은혜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날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뒤엉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손은 내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슬픔이, 외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빈 복도를 걷고 있었다. 은혜를 찾고 있었다. 주차장 계단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또 왔네요. 집에 안 가세요? 못 가겠어요. 아버님 혼자 두고 가는 게.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며느리도 친척들도 아닌 이 낯선 여자가.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기 싫었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텅 빈 주차장.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웠다. 내 차에 함께 탔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5월의 밤비. 준서가 5살 때였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은혜가 내 손을 잡았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미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했는데. 아빠 주말에 갈게요 그랬는데. 목이 메었다. 은혜가 내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경계가 무너졌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빗소리에 묻힌 신음, 뿌옇게 서린 차, 유리창, 떨리는 손끝.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을 확인하듯 서로를 붙들었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셋째 날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발인을 준비하며 나는 은혜를 피했다. 아침부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왔다. 손주들을 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 어디가? 5살 손주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안아 올렸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단다. 언제 와? 안 와. 이제 안 봐. 민준이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 가슴도 함께 찢어졌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다. 나는 영정 사진을 들고 탔다. 은혜가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화장장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준서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내 아들이라고? 이 작은 함안에?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은혜였다. 장례 잘 치르셨어요? 네. 끝났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안함 같은 게 스멀거렸다. 지금요? 네.
제발 한 번만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은혜는 이미 와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앉자마자 물었다. 은혜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저는 준서 씨 친구 동생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럼 누구예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수진 언니예요. 며느님 친언니.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 손이 떨렸다. 며느리의 언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일들은?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수진이가 시켰어요. 아버님을 감시하라고. 그리고 약점을 잡으라고. 약점? 준서 씨 보험금이 10억이에요. 수진이가 그걸 혼자 다 가지려고 아버님을 위협할 거라고. 머리가 멍해졌다. 보험금? 위협? 잠깐만요. 준서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준서 씨 음식에 뭔가를 탔다고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언니가 나를 덫에 빠뜨린 거였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밖에 있다. 왜?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은혜가 말했던 게 사실이라면 수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태블릿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CCTV 영상.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차 한 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 내 차였다.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은혜가 있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깔렸다. 수진아, 이건 아들 장례식장에서 언니랑 이러고 계셨어요? 준서관 앞에서 눈물 흘리시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계셨네요. 할 말이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아버님,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장례식장에서 처제랑 바람 피운 시아버지. 기사 제목 참 자극적이겠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협박이요. 딱 보면 모르세요? 수진이 태블릿을 걷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준서 생명보험금 10억, 제가 수령인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문제 삼으실까봐 걱정이에요. 문제 삼다니 무슨 소리야. 혹시 제가 준서 죽인 거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두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대놓고 인정하고 있었다.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정말 준서를. 증거 있어요? 부검도 안 했는데. 수진이 냉소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수진의 멱살을 잡았다. 인연이 감히.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이 영상 바로 언론에 뿌릴 거예요. 손에 힘이 풀렸다. 수진이 옷깃을 추스르며 말했다.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영상은 세상에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간단해요. 아버님 재산 절반. 그리고 회사 지분 30% 제 이름으로 넘기세요. 미쳤구나. 미친 건 아버님이죠. 아들 죽고 3일 만에 여자랑 차에서 뭐 하신 분이.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랑 서연이 양육권,
제가 가질 거예요. 아버님은 애들 못 봐요. 뭐? 아버님 같은 분이 애들 키우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애들 맡길 순 없죠.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나는 수진을 밀쳤다.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다. 내가 감히 내 손주들을 건드려? 이러시면 폭행죄 추가해요. 영상 다 찍혔거든요. 수진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녹화 중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완벽한 덫이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걸려 있었다. 3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 인생 끝이에요. 수진이 집을 나갔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서 방에 들어갔다. 아직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방.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다. 서랍을 열었다. 준서가 쓰던 노트가 있었다. 일기 같은 거였다. 펼쳐봤다.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다. 자꾸 보험 얘기를 한다. 왜 이렇게 많이 드러났냐고 물었더니 화를 낸다.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이가 내 음식에 뭔가를 타는 것 같다. 먹고 나면 속이 안 좋다. 며칠째 계속이다. 병원 가야 하나? 마지막 페이지였다. 준서가 죽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수진이 눈빛이 차갑다. 무섭다.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였다. 아내를. 준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핸드폰을 꺼냈다. 은혜에게 전화했다. 아버님, 만나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한적한 공원에서 은혜를 만났다. 수진이한테 협박당했어요. 나는 모든 걸 얘기했다. CCTV 영상, 재산 요구, 손주 양육권. 은혜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말대로 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준서의 노트를 꺼내 보였다. 준서가 남긴 거예요. 수진이를 의심했던 흔적. 은혜가 노트를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수진을 잡을 수 있는. 도와드릴게요. 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수진이 계획 다 알아요. 어떻게 준서 씨를 죽였는지도. 동생이 제게 자랑했거든요. 자랑? 완전 범죄라고. 독극물도 아니고 그냥 심장약 과다 복용이래요. 부검에도 안 나온대요.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들을 죽이고 자랑을 했다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수진이가 샀던 약, 진료 기록, 뭐든지. 제가 수진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미 전 동생한테 이용당했어요. 이젠 제가 이용할 차례예요. 은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죄책감 대신 결연함이 보였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계획을 짰다. 은혜가 증거를 찾고 나는 수진을 계속 관찰한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 시간이 없어요. 3일 안에 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꼭 해낼 거예요. 은혜가 일어섰다. 돌아서려다 말고 나를 돌아봤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수진이 시켜서 다가간 거 맞아요.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진짜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이 여자가 거짓말만 한 건 아니라고. 나도 알아요. 은혜가 떠나고 나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준서의 노트를 펼쳤다. 아들의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아빠 걱정만 시킬 것 같다. 준서야, 아빠가 이제 알았어. 내가 하려던 일 아빠가 마무리할게.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준서가 거기 있을까?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수진이 집 간다.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서 은혜의 연락만 기다렸다.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2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아버님 들어갔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마트 갔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찾아볼게요. 조심해요. 전화가 끊겼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20분. 30분이 지났다. 전화가 왔다. 찾았어요. 은혜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뭘 찾았어요? 수진이 방 서랍에 약이 있어요. 디곡신이라고 심장약이에요. 근데 수진이는 심장병 없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 찍었어요? 네, 다 찍었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도 찾았어요. 수진이 명의로 심장약 처방받은 거. 언제요? 준서 씨 돌아가시기 1달 전이요. 그리고 약 구매 내역도 있어요. 3번이나 샀어요. 증거였다. 드디어 잡았다. 은혜 씨, 지금 당장 나와요. 위험해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안 돼요. 지금 나와야. 그때였다. 전화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와?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아, 수진아. 나 민준이 장난감 찾아주려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래. 근데 언니 손에 든 거 뭐야? 아, 이거. 그냥 책이야. 책? 그건 내 서랍에 있던 진료 기록인데. 침묵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아, 이거. 언니 뭐 하는 거야? 설마 아버님한테 보여주려고? 은혜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도 참 한심하네. 이제 와서 양심 찾았어? 언니가 아버님한테 접근한 거 다 내가 시킨 건데. 그래, 내가 시킨 거 맞아. 근데 이제 와서 배신해? 언니도 공범이야. 나 더는 못 도와줘. 준서 씨는 아무 죄 없잖아. 죄 없긴. 그 남자 생명보험금만 10억이야. 그걸 왜 내가 못 가져?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숨죽이며 들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넌 준서를 사랑하지도 않았잖아. 사랑?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난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저 멍청한 놈 보험금 왕창 들게 하고 약 먹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쉬었어. 매일 아침 심장약 갈아서 커피에 타주면 끝이야. 1달이면 심장이 못 버텨. 부검에도 안 나와. 완벽한 범죄지. 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준서 씨가 얼마나 착했는데.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줘봤자 뭐해. 가난한 건 마찬가지잖아. 시아버지는 돈 많으면서 왜 아들한테 안 줘? 그래서 내가 직접 챙기기로 한 거야.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친 건 언니야. 아버님이랑 그렇게 놀아놓고 이제 와서 착한 척? 언니도 똑같아. 나는 달라. 은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아버님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넌 아무 죄책감도 없잖아. 사람을 죽여놓고. 시끄러워. 언니 오늘 여기서 못 나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은혜가 비명을 질렀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언니가 증거 다 가지고 나가면 나 끝이잖아. 차라리 언니를 여기 가두는 게 나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차 키를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수진의 집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그냥 지나쳤다.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동시에 경찰에 전화했다. 살인사건 신고합니다. 제 며느리가 아들을 독살했어요. 네. 지금 어디세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로 와주세요. 지금 또 다른 사람 해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언니, 정신 차려. 우리 공범이잖아. 아니야. 나는 너랑 달라.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니, 주먹으로 쳤다. 수진아, 문 열어. 아니, 조용해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님, 들으셨어요? 다 들었다. 내가 준서를 죽였다는 거 증거 있어요? 수진이 비웃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내가 방금 자백한 거 다 녹음했다. 심장약 갈아서 커피에 탔다고, 완벽한 범죄라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그리고 경찰 불렀다. 곧 온다. 수진이 휘청거렸다. 뒤에서 은혜가 나왔다. 손에는 서류와 약병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증거 다 챙겼어요. 수진이 은혜에게 달려들었다. 언니, 내가 너 때문에. 나는 수진을 막아섰다. 그리고 팔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경찰 올 때까지. 나요. 나 달라고. 수진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섰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경찰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준서의 일기, 심장약, 녹음 파일, 은혜가 찾은 증거들.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수진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갔다. 수진이 경찰차에 타기 직전 나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다. 경찰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님, 은혜가 나를 부축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은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준서 씨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준서야, 아빠가 해냈다. 내 원수 갚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3개월이 흘렀다. 법정에 섰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준서의 친구들이 가득했다. 피고인석에는 수진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피고인 김수진은 남편 박준서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심장약 구매 내역, 준서의 일기, 수진의 자백 녹음 파일. 모든 게 완벽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외면했다. 25년. 수진이 나올 때쯤이면 53세다. 준서가 누릴 수 있었던 세월들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 못 봐요? 그래.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했어요? 5살 아이가 무슨 말을 이해하겠냐마는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엄마는 벌을 받는 거야.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다음 주였다. 은혜의 재판이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녀를 봤다.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3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피고인 서은혜는 동생 김수진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합니다. 은혜의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양심을 회복하고 증거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도 은혜에게는 관대했다. 피고인의 협조가 없었다면
진범 검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판사가 판결했다. 피고인 서은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은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저 이해였다. 판결이 끝나고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은혜였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다. 박재민 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얼굴로 아버님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동생의 계획에 따라 아버님께 접근했고 장례식장에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동생이 짠 각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한 가지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슬픔을 보며 저도 함께 아팠습니다. 제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 떠올랐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의 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죄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외로움에서 벗어났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버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준서 씨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손주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은의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그저 슬픔이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수진이라는 괴물에게 농락당한 사람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준서의 묘소에 갔다. 아빠, 우리 왔어요. 민준이가 묘비에 손을 얹었다.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모르는지 꽃을 꺾으려 했다. 서연아, 안 돼. 아빠 꽃이야. 민준이가 동생을 말렸다. 나는 두 아이를 안아 올렸다. 준서야, 아빠 왔다. 애들 데리고. 목이 메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내 원수는 갚았어. 수진이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그리고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아빠 노릇을 내가 대신할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민준이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할아버지, 아빠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 아빠가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야. 민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준서와 닮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준서의 결혼 반지였다. 장례식 때 수진이 빼내려 했던, 내가 막았던 그 반지. 반지를 준서의 묘비 앞에 놓았다. 준서야, 이제 이 반지는 아무 의미 없어. 내 결혼은 거짓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삶은 거짓이 아니었어. 넌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아빠였어.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가 다 해결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 키울 거야. 좋아요. 할아버지 요리도 잘하시고 책도 잘 읽어주시잖아요. 서연이도 박수를 쳤다. 나는 두 아이를 안았다. 준서는 떠났지만 준서의 아이들은 남았다.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남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들의 죽음, 장례식장에서의 만남, 배신, 복수, 그리고 심판.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제 끝났다. 핸드폰을 들었다. 은혜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다. 언젠가는 지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수진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5월의 밤비. 준서야, 잘 자라. 아빠도 이제 잘게.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나는 회사를 줄이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준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아빠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준서의 얼굴이 보였다. 잘 그렸네. 아빠가 좋아하셨을 거야. 할아버지,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안 와. 하지만 항상 우리 지켜보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예요? 나는 민준이를 안았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야. 앞으로 쭉.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준서였다. 아들아, 걱정 마. 아빠가 잘 키울게.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이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낼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복수도 끝났고 심판도 내려졌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손주들과 함께 준서가 못다 본 세상을 보여주며 그렇게 나는 다시 살기로 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한 아버지의 용기.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